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저녁 뉴질랜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 같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정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멈추고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관세 없이 협상을 하자고 두 나라 정상이 합의를 하면서 확전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 계획을 미뤘고 중국은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 등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휴전에는 들어갔지만 근본적으로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에 대해 오늘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가 다시 절차가 시작된 건데 앞서 이들의 명단도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를 비롯한 각지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져서 경찰과 극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에서 총기를 약탈하고 차량들을 불태우기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3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마지막 방문국인 뉴질랜드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리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대신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남은 합의를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연내 답방이 성사가 될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또 성사가 된다면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2월 3일 월요일 아침엔 정재윤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다만 연내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며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종전선언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미 간의 무력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미 간에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 문제 이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 국내 현안 질문도 3차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 질문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초기 진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북미 대화 정체를 교착 상태로 보고 우려가 나오는 거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 고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고 장소는 3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2월까지 넓게 열어놓은 셈입니다. 의제와 일정을 조율할 고위급 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외교소식통은 내년 초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앞으로 2주 내 북미 양국이 고위급과 실무회담을 열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회담 일정뿐 아니라 핵사찰과 폐기, 제재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끌어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 개최지가 서너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니까 좀 더 압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관계 정상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다시 언급한 건 50여일 만입니다. Singapore was fantastic, but we'll probably do a different location. We're talking about 3 or 4 different locations. 서너 곳이라면서 1차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는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세 곳을 검토 중이라며 김 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2차 회담 성과에 따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등 미국으로 초청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담 장소로 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 가능성이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1차 회담 준비 과정에서 거론된 스위스 등 유럽의 중립국이나 아시아권의 북미 동시 수교국 개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점을 사실상 내년 2월까지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의 시점과 장소, 김 위원장에 대한 초청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건 교착 국면인 북미 간 협상을 감안한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말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주장했던 중국 배후설을 번복한 겁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 전선에도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과 나는 100%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입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양국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행동 배경으로 중국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6달 동안 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20년 동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권들의 비핵화 해결에 대한 무능을 강조하며 비핵화 무용론을 주장하는 미국 일부 비판자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한 계획이 보류가 됐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휴전 기간은 90일, 이제 곧 양국의 실무협정이 시작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지난 3월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We'll be discussing trade, and I think at some point we are going to end up doing something which is great for China and great for the United States. 我们的合作才有利于推动这个世界的和平。
G20 정상회의 만찬을 겸해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중국은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퀄컴의 NXP 인수 관련 승인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해 등에 관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엄청난 합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협상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90일 안에 구체적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전쟁을 멈춘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중 간 근본적인 충돌 경로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앞서 명단이 공개됐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오늘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를 보고하려고 미뤘다가 석 달여 만에 재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나올지,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징계를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감안해 논의를 중단했다가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징계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만드는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종류입니다. 다만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직 처분이 최대 1년인 탓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인 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선의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 3선의 김영우, 김학용, 유재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파를 자극해서 표를 얻는 행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잘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답했습니다. 심할 경우에 몇십 미터마다 들어서 있는 편의점이어서 극심한 매출 경쟁으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큽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구약안은 내일 최종 발표가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년여 만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고 그런데 전세값은 그보다 앞서서 6주 연속 떨어졌고요. 떨어진 정도도 매매가보다 커서 전세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됐고 최근 국제유가도 내려가면서입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리터당 1,516.3원입니다. 지방에서는 1,3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이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박진영 이사는 올해 초에 비해서 지분 가치가 1,000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1,400억 원대였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퀸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 30여일 만에 6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제치고 역대 음악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는 송룡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액션 배우 청룡이 오늘 자서전을 출간하는데요. 책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성매매를 비롯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고백하고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만나는 정기 오찬 모임이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원안 그대로 상정을 할지 문희상 의장은 오전까지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정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의를 하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또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개정안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틀 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눈여겨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곳곳 비와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제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오전까지 전국에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서서히 그치면서 저녁부터 소강 상태 보이겠고요. 다시 내일 아침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내일까지 모두 합쳐서 전남과 제주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이 5에서 30mm 정도인 만큼 시간당 양으로 보면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내리지만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무척 포근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이후 찬 공기가 가득 유입되면서 모레 수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말까지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구 17도, 전주와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해주가 최고 13도, 함흥과 평양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진, 재기질 상황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추락한 산림청 헬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끝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순직한 정비사에 대한 연결식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파란 천을 씌운 사고 헬기가 트럭에 실려 나갑니다. 부서진 헬기의 잔해들도 다른 트럭에 실렸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한강에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리콥터의 해체 작업이 구리 암사대교 인근 한강 둔치에서 완료됐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장소를 옮겨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기장과 부기장에 대한 1차 조사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조사 도중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는 헬기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된 사고 헬기는 김포공항 인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정비사 윤 씨의 빈소는 인천의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연결식은 산림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경찰이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에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안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별다른 고지 없이 그대로 출발합니다.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개정교통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서 경찰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을 태운 택시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지 않습니다.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네, 매지라고 우선 내주에서 나옵니다. 주행을 누르잖아요. 네.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어떤 형태로든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선팅이 짙게 돼 있으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안 맸어? 경찰을 보고 황급히 안전띠를 매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그래요. 바로 요 앞이거든요. 단속이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러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먹기 위해 가축을 도살하더라도 고통을 줄이거나 덜 잔인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새끼 돼지들을 모아 둔기로 때리고 맞은 새끼 돼지들은 서로 뒤엉켜 버둥거리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농장 주인은 일반적인 도태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동물학대일까요?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러진 새끼 돼지들은 산채 버둥거립니다. 둥기든 인부는 엉킨 돼지들 사이를 오가며 머리를 때립니다. 아무렇게나 가격해 돼지들은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고 인부는 쫓아가 다시 둥기로 때립니다. 농장 측은 설사병이 있는 새끼 돼지들을 도태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최소한 살처분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면 안 되고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농장 주변엔 폐사한 지 오래돼 썩은 돼지 사체가 방치돼 있고 주변 땅에 사체를 매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처에 민가와 강이 있지만 비닐을 땅에 깔거나 침출수를 막으려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농장 관계자는 사체를 고열 처리기에 처분했고 무단 매립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농장주와 소유권 분쟁 중인 일부 전 직원들이 묻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해당 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앞서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리 기자들에게 밝힌 겁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그 답변이 나온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재로선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도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은 북미 회담과 관련이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또 이렇게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려는 맡김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셨고요.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출 이유는 없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서울 연내 답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할 문제이니까 북한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얘기가 조금 달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 1월 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1월이나 2월 이렇게 기간을 좀 더 넓게 잡았습니다. 우선 자국 내 정치 일정을 보면 1월의 경우에 북한에선 신년사 발표가 있습니다. 또 미국도 하원이 개원하는 시기여서 이번에 북핵 관련 청문회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모두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때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치적 이벤트 또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월을 언급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과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고위급 회담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을 일부분 반영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유력하게 거론되거나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일단 인프라를 좀 봐야겠고요. 네. 또 거리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동남아 쪽에서는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북한과 수교가 더 빨리 이루어졌던 나라고요. 또 유럽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익숙한 스위스 등이 꼽히지만 또 이동 거리가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평양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나 의전 문제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아직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찾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은 중국을 3차례 방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북한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도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1, 2주 이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중요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정상회담 의제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요. 또 비핵화와 제재 완화 부분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도 고위급 회담과 2차 정상회담 기류와 모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주, 2주 이 사이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문 대통령의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참석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잘라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럴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만날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착공을 해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사전에 유엔 안보리나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태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해외 직구족이 점점 많아지면서 구매 대행 서비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가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린 옷은 1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만 원을 넘나드는 해외 브랜드 제품입니다. 고유 번호인 코드를 정품 인증용 사이트에 입력하자 가짜 물품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한 달 전 김모 씨는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구매 대행 카페를 통해 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습니다. 믿고 이제 신뢰를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죠.
구매대행 카페는 이른바 셀러로 불리는 현지 구매대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국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품 특유 상표가 정품과 미세하게 다르거나 위조품에 사용됐다는 코드가 찍힌 옷 여러 벌이 다수 회원에게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팔린 옷값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셀러 대신 카페 운영진이 환불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셀러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해 수사가 어려운 데다 통신 판매 중개자로 분류된 구매대행 사이트는 소비자 구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돌려달라는 게 차지백 서비스인데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래서 가품이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취소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세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겪는 일들입니다. 여자라서 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싶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에 이들을 위한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아줌마, 아저씨 좋겠어? 아줌마가 돈 벌어다 줘서. 참고 넘어가야 내일 또 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자가 일을 하니까 뭐 작업이 늦는다는 등. 처음엔 주위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 그랬더니 여성이라 못할 거다라고 하시. 뭐가 답답해서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만둬라.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언제 오빠랑 술이나 한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신랑이 제대로 안 된 놈이라 네가 어쩌다가 건설 현장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여성은 없었고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걸 마음속에 두면 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본적인 일상도 제대로 누리기 힘들었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없었고 맵고 짠 거 안 먹고 또 커피가 마시고 싶어도 화장실 마려울까 봐 안 마셔요. 일 마치고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 샤워 시설도 있기는 한데 거의 여성들은 쓸 수 없는 거의 남녀 공용으로 쓰니까.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는 10명 중 1명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남성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여자 타워 기사하고 일 못한다는 작업자분들도 꽤 있었고요. 여자 가랑이 사이에서 일 못한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성들보다 더 잘해야? 아, 걔는 일 좀 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성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능이 못 됐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저거 쳤어. 저기서 일했었어. 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생기고요.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성매매 늪에 의도치 않게 빠져버린 어린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성착취로 보고 강력 처벌을 합니다. 우리는 어땠고 이 아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스로를 성적 장난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17살 여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성을 만났고 그 길로 원치 않는 성매매에 시달렸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여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뾰족한 산을 오르고 정처 없이 헤맵니다. 가족의 학대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다 우연히 접속하게 된 채팅 앱에는 이들을 성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너도 처벌받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일어나면 매수자와 알선자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예 성착취로 규정합니다.
영국에선 채팅앱 등을 통해 성인이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진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만 13세로 비교적 낮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어제는 14년 동안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이끌어온 최강희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한 날이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우니까 따라 울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기장에 최강희 감독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전북을 떠나는 최 감독을 위한 선물입니다. 전반 13분 선제점을 뽑은 전북은 후반 15분 네게바에게 동점을 허용하며 1대1로 최종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가 울리자 최 감독은 무심한 표정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전북과 함께한 4,345일. 14년 전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하위권을 맴돌던 전북을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강팀으로 이끌었습니다. 리그 우승 6차례를 포함해 9번이나 왕좌에 올랐고 공격 중심의 화끈한 전술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북의 아이콘으로 홈구장이 있는 지역 이름을 따 봉동이장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팬들도 445경기를 함께했던 최 감독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애제자 이동국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묵묵히 바라보던 최 감독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감독은 마음은 영원히 전주성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K리그 사상 가장 많은 229승을 올린 최 감독은 내년 시즌 중국 리그 텐진 취현쟁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최 감독 고별전까지 1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온 전북은 역대 최다인 승점 86점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잠정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을 하면서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발표는 미국과는 결이 다소 달랐습니다. 미국이 90일 동안의 추가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90일의 협상 시한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새로운 관세 부과 중단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将按照两国元首达成的原则共识，朝着取消所有加征关税的方向加紧磋商。 상무부 역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90일 시한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중국 측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고 기존 관세의 폐지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양국은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사평에서 이번 합의가 세계 모든 사람을 한숨 돌리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정한 속도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나 일방적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을 당분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은 잠정 휴전을 하는 것인데 종전을 위해서 90일 동안 추가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역시 제일 큰 관심입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기 때문인데 그동안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올해 3월경에요.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거를 들고 나왔다가 6월경에 500억 달러. 근데 이 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미국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경에 2천억 불에 대해서 25%를 매긴다. 그러나 12월 말까지는 10%로 봐주는데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안 하면 내년 1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10% 관세를 25%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1년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대체로 4,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릴 계획으로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태가 딱 중단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언론에서 쓰던데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전을 일단 멈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그리고 2천억 달러에서 10% 관세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목을 계속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로 올리는 것만 일단 중지시켜 놓고 앞으로 9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강제로 그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든지 미국의 뭐 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에 못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이버 침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미국을 만족시켜라. 90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90일이 끝난 바로 직후에 25% 추가 관세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뭐 90일 동안 멈추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 현재 상황에서 잠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쪽, 특별히 대두요. 이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으로 수입선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팜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부의 이런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의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졌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미국 대두를 또 미국 돼지고기를 수입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통제죽에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약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출처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출처가 중국인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알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미국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양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미국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좀 빠질 거라고 보니까 이게 부메랑 효과가 돼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오히려 잡는 효과가 된다면 본인이 이제 2020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미국의 중산층 혹은 서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90일간의 한시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휴전 조치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조만간에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일 텐데 휴전에서 그 휴전 단계를 넘어서 종전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종전은 여간해서 어려울 겁니다. 이 정치학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은 언제나 전쟁으로 결말을 지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영국과 뭐 독일 뭐 이런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 두 나라는 전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종전은 없고 지금처럼의 휴전과 다시 확전, 그 다음에 정전, 휴전 이런 어떤 과정이 계속 길게 이어질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건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까지 어떤 결말, 미국의 완승 이런 식으로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긴 과정 동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철 같은 구간으로 확전이 됐다가 정전이 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미국은 중국을 골병들게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칠 것도 염려하면서 지금처럼 조금 중지하고 조금 숨을 튀게 해주고 다시 조이고 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장기간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 중국, 예. 2위 수출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3개월 가지고 뭐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일견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업체들, 우리 기업들은 아주 민감한 그 시기에 시간을 좀 벌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제1위 최고의 생산성, 그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데들은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밀어주면서 시간을 조금 약간 벌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고 중국과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데들도 숨을 좀 돌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국내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밖으로는 수출선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업체도 또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남겨진 3개월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예. 수출 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될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미국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 개혁이라든지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고 기업들 자체적으로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기간을 3개월 동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무역 전쟁에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두 나라의 힘겨루기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자금성에서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중국 토종 브랜드가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커피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베이징 천안문 너머에 자리한 황제의 궁전 자금성입니다. 2000년 이곳에 진출했던 스타벅스는 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자국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중국 CCTV 앵커의 문화재 모욕 주장 이후 여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11년 만인 지난 9월 중국 토종 브랜드인 루킨 커피가 자금성에 매장을 냈습니다. Not bad. Pretty sweet. Big cup. This is my first time trying Luckin coffee. I'm surprised they have one here. It's pretty cool. 1999년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가 1000개 매장을 내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올봄 창업한 루킹은 1년도 안 돼 이미 1600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充分运用大数据、移动互联网这种人工智能这种手段，然后呢，通过这种手段呢，重构了咖啡交易的场景。 스타벅스는 상하이 도심에 2,700제곱미터 면적의 초대형 체험 매장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커피는 물론 수제 맥주 등 50여 종의 음료를 맛볼 수 있고 커피를 볶는 가상현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스타벅스와 최신 기술을 앞세운 루킹이 자금성을 비롯해 방대한 중국 커피 시장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제 곧 철거가 돼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의 한 동네가 있습니다. 시간이 80년대에 멈춘 듯한 이곳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오래된 이발기를 펼쳐놓고 기다려보지만 이제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허름한 이발소는 30년 동안 마을 사랑방이었습니다. 마음에 좋을 일이 있겠어요. 손님들이라고 한 분 한 분 이사를 가고 있는데 마음에 좋을 일은 없지. 40년 넘은 세탁소도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1980년대 최루탄 냄새 가득했던 골목의 기억. IMF 외환위기 때 잠시 문을 닫았던 애환을 이제 모두 접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 찾아가라고 이제 써 붙여야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니까 못 붙이고 있고. 행정명은 이문 1동. 지금은 재개발 이문 3구역으로 불립니다. 독고말이란 야생풀이 많이 나서 독고말로도 불렸습니다. 해방과 전쟁, 경제개발 시기를 지나면서 서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달 10만 원짜리 달방 여관도 아직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낡은 골목, 오래된 기억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오래된 골목의 시간이 지워지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모여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이웃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좋다고 아파트를 거부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주가 시작되고 석 달 만에 4천 가구 가운데 800여 가구가 떠났습니다. 낡은 대문, 얽힌 전선, 복잡한 골목은 이곳에 살던 주민들 기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 5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여진이 1000번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매년 4만 건의 지진이 있다는 알래스카이긴 한데 규모가 커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진은 1964년 130명의 인명피해를 낸 규모 9.2의 강진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원의 깊이가 40.9km로 매우 깊었고 또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건축물 내진 규정이 매우 엄격한 덕분에 큰 피해를 낳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또 교각에 금이 가는 등 인프라 시설에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숨졌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리지 재난당국은 전기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현재 통신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구두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확한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도를 표현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등에서 이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샀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써야 하는 내용이 앞으로는 추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또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계획서를 낼 때 증여나 또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끝으로 스타벅스 매장에선 이 K-팝 음악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는 미 본사에서 곡을 선곡해서 전 세계에 동일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선곡 과정에서 시간과 또 계절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음악을 고르게 되는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저작권에 저축되지 않는 노래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 매장에서 K-팝이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내일까지 비, 모레 강추위, 그리고 황사 가능성인데요. 월요일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저녁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시 내일 출근길에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 수요일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신 대기질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비, 그것도 월요일 비 소식은 정말 반갑지 않은데요. 너무 쓸쓸하고 스산한 출근길이라 고속도로 막히는 소리가 어젯밤부터 났다고 토로하신 직장인분들 있었고요. 안 그래도 학교 가기 싫은데 비까지 온다며 울상인 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우산은 잊지 않으셨겠죠?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조국 민정수석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내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윤영석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전반적인 비위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최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논란을 한꺼번에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여당 일부에서도 가세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자신을 믿어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오는 4일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뒤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조 수석 경질론에 대해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김모 수사관이 민정의 감찰을 받을 때와 현재 대검에서 감찰을 받으면서 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주말인 어제도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비롯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논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도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부터 살펴보죠. 여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지금 조응천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조응천 의원이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당시 그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공직기강, 공직문란에 대한 문제를 삼다가 정치 희생양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은 상당히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사안 성격의 자체가 그동안 뭐 조국민정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사퇴 요구는 야당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여당 내에서 나온 인책의 목소리는 조국 수석이 오롯이 책임져야 될 이 직원들의 소속 직원들의 감시, 감독, 지휘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근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청와대는 일단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청와대의 조기 대응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저는 그 표현이 이번 사안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된 이 지금 그 파견 직원 김모 씨가 문제가 된 사안이 지난 8월 달에 한번 불거졌거든요. 네. 그것이 본인이 피감찰하고 있는 이 과기정통부에 셀프 승진해서 이동하려고 하다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 그 원대 복귀시켰어야죠. 근데 그걸 듣고 있다가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경찰청에 자기 지인에 대한 조사에 개입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간 이 관청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하면 검찰 내 그 직원들 누구나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버젓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사안을 좀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물론 뭐 구두로는 통보했다고 하지만 이 지금 검찰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질책성, 자천성 복귀라는 측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사실 이 문제가 된 이 김모 씨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실 다른 직원, 파견 직원들도 지금 부적절한 골프, 향응 접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불거지자마자 청와대가 무조건 전원 복귀시키는 나름대로는 강수를 썼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사건 터지니까 자신들은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사안은 과잉 대응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국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뭐 자유한국당 그 원내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가 네. 아주 잘 하나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한 정치 공세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야당의 그 사퇴 요구 자체가 그동안은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청와대나 여건이 그냥 무시해서 들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안을 야당이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는 정권 자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아마 조속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어떤 특단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해외 순방 도중에 본인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그 자신의 입장을 하나 밝힌 것이 있는데요. 지금 뭐 나를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고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뭐 딱 부러지게 이번 사안을 뭐 적시한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직원들의 이 기강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엄한 해초를 들겠다는 네. 각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아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사퇴 수순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으로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결국 넘겼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소소위에서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는데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으로 치면 말이죠. 네. 시험일을 미루고 지금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 시험인데 지금 그동안 농땡이 친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 기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뤄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근데 실제 지금 그 예결 소위에서 지금 그 타입이 안 돼서 소소위로 넘긴 것만 네. 하더라도 246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결 소위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사 6명과 기재부 차관 정도의 7명이 지금 밀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입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일자리 문제 같은 거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 단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 처리 자체가 과정이 쌍그리 무시되고 네. 결국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거래 단판으로 우리의 내년 살림살이가 결정된다는 이 문제에 큰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안 감액 심사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예산안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날림 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국회법에 따르면 그 지금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12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네. 정부 원안대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안건을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당장 여당 단독만으로 이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129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지금 선거구제 연동을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 일단은 해부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오늘 재개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판사 13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징계 수위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합니다. 징계를 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감안해 논의를 중단했다가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보시면
징계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문건을 만드는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종류입니다. 다만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직 처분이 최대 1년인 탓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 주말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뜨거워지면서 프랑스 파리 거리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차를 포함한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지르고 경찰 총을 훔치는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만 최소 130명에 달했고 3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추가 폭력 시위에 대비해 주요 도시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 도로에서 차량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보지만 화재는 주택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노란조끼 시위대가 과격해지면서 경찰차도 방화 공격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경찰차를 흔들며 조화하고 상점의 진열장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검거에 나서 3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세계 최고 관광지인 파리가 전쟁 상태의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Les Gilets jaunes se battent pour une cause, ils manifestent, ils revendiquent et c'est parfaitement légitime. Ceux qui étaient là sont venus pour piller, pour casser, pour voler, pour blesser, pour tuer même. 시위대는 경찰 차량에서 소형 총을 훔치기도 했으나 장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위대가 명품 매장에 유리창을 부수면서 파리 중심부 백화점들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일리노이주를 휩쓸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일리노이주 곳곳에서 우박과 벼락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요. 보고된 토네이도만 22건입니다. 지금까지 30명이 다치고 집 100여 채가 부서졌는데요. 부서진 전봇대와 건물 잔해로 많은 주민이 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12월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이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아동 치료 시설에 추락한 뒤 불이 붙은 건데요. 탑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추락 당시 건물 안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13명이 있었는데요. 교사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알아내는 데만 2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황사가 가득한 대기에 눈까지 더해지면서 흑빛 황사눈이 내렸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 지역입니다. 눈 오는 하늘이 하얀색이어야 하는데 공기 중에 모래라도 뿌려놓은 듯 세상은 온통 갈색으로 뿌였습니다. 황사를 머금은 눈 역시 흑빛인데요. 주민들은 이렇게 누런 눈이 내린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르무치 일대를 뒤덮은 이 흑빛 폭설로 인해 우르무치 국제공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70여 미터의 거대한 트리가 화려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사람들은 반짝이는 트리를 보며 연말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알록달록 다채로운 불빛의 대형 트리가 등장했는데요.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이 고풍스러운 트리는 영국 런던의 윈저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반짝반짝 불을 밝힌 트리가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단독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다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지지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이를 볼 때 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신호를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1, 2월에 만나자. 이거는 뭐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식으로 어떤 압박을 보내고 뭐 또 여론적으로도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제 그 돌파구라든지 네. 실마리가 어디선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 트럼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마리가 있다기보다도 트럼프가 압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횃불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이제 장관은 1월 초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 들어보면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그 시기의 범위가 좀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월, 2월이면 내년 초기 때문에 북미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이게 뭐 공식은 아니지만 그 전에 고위급 회담이 그동안은 있었습니다. 그럼 고위급 회담이 일단은 빨리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1, 2주 사이에 뭔가 좀 급속하게 뭐 물꼬를 뜰 일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걸 지금 미국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측에 뭔가 중재라든지 북한 측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그런 이제 중재 외교를 부탁하고 중재 외교가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군데 정도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곳이 유력할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이 있는 게 지난번 그 싱가포르 할 때도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3군데 정도 있다고 굉장히 이제 뭐 옆에 좀 뭐 바람잡이 노릇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이거 뭔가 뭐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어딜까 궁금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염두에 둔 거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거하고 좀 다르겠죠. 북한 측은 어떻게든 북한 대사관이 있는 지역에서 열기를 바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좁아집니다. 그 유럽이라든지 좀 먼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날아가기에는 북한의 어떤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도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갈 정도인데 북한의 이제 여행 능력이 조금 거기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다녀온 체코도 얘기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체코는 나토 회원국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이 끌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리도 멀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지역은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했습니다만은 인프라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몽골은 너무 춥고 인도네시아는 지진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남은 베트남 쪽으로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베트남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북한군 조종사들의 묘지 2002년에 이제 유엔은 다 가져갔습니다만은 지금 묘지가 계속 관리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뭐 다각도로 이제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있을 것인가, 뭐 개최 장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지금 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한 가지 우려를 털었다. 북미 뭐 고위급 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연내 답방을 하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우려를 부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을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시 해소한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미국 측의 어떤 메시지, 의지, 의사를 충분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여러 가지 견인차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 판단을 그 트럼프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데 큰 외교적 부담을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오는 13일과 14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했다가 북한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고 뭐 12일에서 14일 사이로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 뭐 그렇다면 당장 다음 주입니다. 이게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뭔가 뭐 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주목해야 될 게 12월 14일이 북한 그 김정일 전 위원장의 뭐 그 7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그 유훈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그 위원장이라 보니까 이날 그 평양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급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북한이 전체적으로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의 이념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를 반성하고 내년에 뭘 할 것인가 하는 총화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움직이기도 조금 쉽지 않으니까 좀 연기하자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 네,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 지지를 보냈고 이제 결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오케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서울 답방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요. 이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 뭔가를 보여주고 북한의 이제 그 지도부와 인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경우에 굉장히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아무리 북한에서 절대적이라고 해도 조금씩 균열이 가는 그 시작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 때문에 그리고 우리 측 입장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뭘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핵화와 그리고 이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절충을 할 것이냐. 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의 그 열쇠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부터는 자동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네, 2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경찰이 지금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드립니다. 택시에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안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별다른 고지 없이 그대로 출발합니다.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개정교통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서 경찰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을 태운 택시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내지 않습니다.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네, 내지라고 우선 내지에서 나옵니다. 주행이 됩니다네. 네.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어떤 형태로든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썬팅이 짙게 돼 있으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안 맸어? 경찰을 보고 황급히 안전띠를 매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할아버지 댁 가서 그래요. 바로 요 앞이거든요. 단속이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는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러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봉동이장 강희대제 최강희 감독이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팬들은 함성과 박수로 작별 인사를 건넸고 최 감독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기장에 최강희 감독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전북을 떠나는 최 감독을 위한 선물입니다. 전반 13분 선제점을 뽑은 전북은 후반 15분 네게바에게 동점을 허용하며 1대1로 최종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가 울리자 최 감독은 무심한 표정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전북과 함께한 4,345일. 14년 전 지휘봉을 잡은 최 감독은 하위권을 맴돌던 전북을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강팀으로 이끌었습니다. 리그 우승 6차례를 포함해 9번이나 왕좌에 올랐고 공격 중심의 화끈한 전술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북의 아이콘으로 홈구장이 있는 지역 이름을 따 봉동이장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팬들도 445경기를 함께했던 최 감독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애제자 이동국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묵묵히 바라보던 최 감독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감독은 마음은 영원히 전주성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K리그 사상 가장 많은 229승을 올린 최 감독은 내년 시즌 중국 리그 텐진 취한쟁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최 감독 고별전까지 1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온 전북은 역대 최다인 승점 86점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지만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4분 교체될 때까지 79분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는 등 활발한 활동에도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고 팀도 아스널에 2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준결승 1차전에서 필리핀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넣은 베트남은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결승골로 승리했습니다. 베트남은 오는 6일 준결승 2차전에서도 승리하면 10년 만에 결승에 진출하며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어제 끝난 2018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선수권 대회 5개 종목 중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남자 복식에서는 최솔규, 서승재, 여자 복식에서는 장예나, 정경은 선수가 정상에 올랐고 남자 단식에선 손환호, 혼합 복식에선 고성현, 엄혜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내리고 있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이번 비 내일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전 중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서서히 그치면서 저녁부터 소강 상태 보이겠고요. 다시 내일 아침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쏟아지겠고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내일까지 모두 합쳐서 전남과 제주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 정도인 만큼 시간당 양으로 보면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내리지만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무척 포근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모레 수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구가 17도, 또 전주와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해주가 최고 13도, 함흥과 평양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신 대기질 상황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저녁 뉴질랜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무역 전쟁을 90일 동안 멈추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제기합니다. 앞서 법관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 소위를 열고 유치원법을 심의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다룹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 입장이라 오늘 나올 결과가 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